끝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다시 쓸게. 과제가 오늘이 4일이니까 다음 주 7일 지나서 11일 맞니? 1월 11일 수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거 1번 기출의 미래 10페이지부터 26 맞니? 그쵸?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프린트로 나온 거 화작 만점 훈련. 화작 만점 훈련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였지? 다시 한번 봐봐. 26페이지. 아니 만점 훈련 프린트 13이냐? 13부터 19.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어오는 걸로 갈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점 훈련 하실 때가 중요한데 이거 할 때는 자 채점한 다음에 간단하게 해설지를 참조해서 읽는 정도로 오답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해설지 보고 읽는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를 채점한 다음에 더하기 모든 선지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밑줄을 긋는 것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상관없어. 맞은 문제의 선지도 다. 그러니까 지금 화법과 작문은 지금 모든 선지라고 했는데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화작은 11문제인데 오지선다니까 5개의 선지식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 5개씩 곱하기 5잖아. 그러면은 55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간혹 밑줄 그을 수 없는 선지가 간혹 나와. 그건 해설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다 달아놓은 거거든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몇 문단, 몇 번째 문장인지 다 숨었어요. 근데 간혹 없는 게 있어. 그러면 너도 안 해도 돼. 그런 거야. 자, 이 자료, 화작 만점 훈련 자료를 보시고 저 뒤에 해설로 가봐. 우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와 비교를 해도 이보다 문항별 해설이 구체적으로 지문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장인지를 딱 지목을 해놨어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또는 구체적인 표현을 작은 따옴표 인용. 이렇게 해야 돼. 이해돼요? 이해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칠판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지문이 있고 문제 실전에서는 이제 뭐 35번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35번 문제 나오고 블라블라 1번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은 만약에 1번 선지가 정답이야. 근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찾는 거였어. 그러면 1번이 적절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밑줄을 딱 그은 다음에 35번 문제에 몇 번? 1번 선지 이렇게 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걸 다 하라는 거. 여러분 선배들이 이걸 전부 하라는 대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그쵸? 막 욕을 하면서 복숭아 씨 말고 또 좋아하는 과일의 씨앗을 얘기해 보세요. 씨를. 그렇죠. 수박씨. 수박씨 발라 먹어 막 이러면서. 와, 저 선생 수박씨 발라 먹었으면 좋겠다. 수박씨 발라 먹어 막 이러면서. 졸라 욕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틀리거나 혹은 하나만 틀리거나 이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에서 완성이 안 된 친구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네가 그런 아이가 돼버릴 거야? 아니지. 이거 꼭 해야 돼. 알겠죠? 이건 해설 보고 참고하시고 얘는 꼼꼼하게. 알겠죠? 이거 꼼꼼하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해. 꼼꼼히 해야 돼. 꼼꼼히.
알겠죠? 자, 이제 과제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지울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혹시 이해 안 됐거나 궁금한 거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은 기본적인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점의 길을 밝히는 발음이 국어에서 화법의 개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출발점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화작의 기본적인 실전, 이건 이제 그 프린트 있죠. 만점 훈련 표지 안쪽 면을 보시고, 그리고 그치, 첫 페이지에 목차가 있을 거예요. 그쵸? 목차 여백에다가 이건 간단히 따라 적으면 되겠어요. 목차. 그치. 더 중요한 건 뭐죠? 표지 안쪽 면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 하단부에 보면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명이 나와 있어요. 왜 여기다가 굳이 인쇄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독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출석 부를 때 구독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면 출석 안 한 걸로 처리할 거예요. 구독하면 출석이에요.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추적이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거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놓고요. 발음비 국어 색깔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목차에다가 쓰는 거야. 화작은 자 문항수가 1번. 자 문항수가 모두 몇 문항이라고? 정리하고 갈게. 깔끔하게. 몇 문제? 11문제가 나옵니다. 그 배치가 어떻게 되냐? 자 지문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3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3개 지문이 딱 나오고요. 지문 개수가 3개인데 3개가 작년 때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때 수능도 그렇고 한 지문당 첫 번째 지문은 3문항 이렇게 세 번째 지문도 3문항. 자 나머지 이제 전체 11 가운데서 6이 끝났으니까 몇만 남았어요? 5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5문항짜리입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법 단독 장문 단독형으로 나오는 게 1, 3이라면은 2는 화법 더하기 장문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지문에 대화도 있고 한 지문에 글도 있고,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 한 단락이 나오고 한 전반부가 나오고 전반부, 그리고 글이 또 후반부에 같이 나와. 서로 다른 글. 얘는 대화하고 얘는 글이야, 그냥.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세문항은 화법이고요. 뒤쪽에 있는 세문항은 장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이다. 우리 아까 단점도 얘기했지만 장점 위주로 얘기해 봅시다. 기왕이 앉게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장점이 있다면은, 자, 1번은, 자,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 좀 그럴듯하게 좀 꾸며서 얘기해 봅시다. 문법을 피했다기보다 학습 양이 많다 적다. 학습량이 적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갑시다. 긍정적으로.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만점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요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었거든요. 만점이 가능해, 불가능해? 누구나 만점이 가능하다. 이건. 근데 언매는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화작은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대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자가 모두 몇 명? 3명이었거든요. 근데 수학 선택 과목이 미적 또는 기백 아닌 확통이면은 다 같이 올 만점인데 확통 선택했다고 해서 1등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그 3명의 만점자 가운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는 진정한 1등이 아니야.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쉬운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과목을 아무리 다 맞아도 만점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게 실질적인 만점이 아닌 거지. 1등이 아니야. 확통이 아니라 미적을 선택해야 1등이야. 똑같은 만점자라도. 근데 이런 얘기는
전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 친구 지금 댄스 중이에요? 친구가 수가 적으니까 한 사람이 필기하는 소리만 내도 다 쳐다보게 돼. 근데 저 친구 지금 계속 댄스를 계속 이러고 있어. 내가 네 옷, 그 트레이닝복이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 쑥싹쑥싹. 그리고 내가 멜로디를 연상하게 되잖아. 빠빠빠 빨간 맛 이러면서 내가 방금 한 소절 들려드린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모르면은 아웃이에요. 엄매 들으세요. 이거 맞히지 못하면 엄매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칭찬 생략할게요. 자, 아무튼 만점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금 내가 왜 그 전체 수석 되냐 못 되냐 만점인데 어떤 놈은 수석이고 수석이 아니다 이런 얘기 왜 했냐면은 전부 다 그건 딴 세상 얘기야. 우리하고는 미안해요. 우리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공은 만점 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점이 수능 국어 만점자가 몇 %라고 그랬어, 나연아? 수능 한 과목만, 수능 국어 한 과목만 다 맞춘 사람이 0.07%야. 국어만 다 맞은 사람. 국어만 다 맞은 사람. 44만 6,043명 중에서 몇 명? 317명이야. 317명이라고. 317명 가운데 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좀 먼 얘기잖아요. 먼 얘기. 나중 일이라고 나중. 그러니까 너무 화작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다 맞아도 매체에서 다 맞은 거랑 다르잖아요. 매체 새끼들이 다 미안합니다. 매체 아이들이 다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거든요. 구름 위쪽에 사는 이 아이들, 구름 위쪽에 사는 이 아이들 빼고 나머지 아이들 가운데는 언매를 다 맞는 애들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화작을 선택하나 다 맞는 애들이 속출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다 맞고 보통의 아이들은 틀려. 그러면 같거나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패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화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우리 장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진로와 관련해서 굳이 내가 내가 만점까지는 바라진 않아. 이러면은 전체 45문제를 다 맞춰야만 하는 절박함이 굳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화작이 더 나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선택한다랄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수학으로 커버 칠 수 있어. 이런 친구들도 가능하죠. 대신에 문법은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긍정적으로 만점이 가능한 시험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화법의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보시고요. 필기를 할 거예요. 필기를 할 건데, 개념 설명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필기를 할 텐데, 한 장 넘겨봐, 목차. 또 쭉쭉쭉 뒤로 넘겨봐. 여백이 있는 데가 있을 거야. 노트 가져왔냐? 가져오려고? 있어요? 노트 있으면 노트 꺼내고. 밑에, 괜찮아. 내려갈 것까지는 없고. 오, 빈 페이지죠. 여기 딱 줘. 몇 페이지야? 12페이지. 12페이지. 깔끔하게. 12페이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칠판에 띄울 테니까 간략하게 메모를 하면서 추억을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화법의 개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시간. 자, 밑으로 또 일단 화법의 개념인데 화법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큼지막하게 절반으로 나눠. 노트를 왼쪽 오른쪽 절반으로 나누시고요. 왼쪽 오른쪽 절반으로 나누시고 개념 관련된 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낸다. 자, 화법의 성격으로 갑니다. 자, 1번 화법의 성격이라고 적어봐. 화법의 성격.
그러니까 큰 1번의 화법의 성격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됐어요. 화법의 성격. 이제 이거 필기 못 따라와가지고 못 적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큼지막한 걸로 몇 명 안 되잖아. 출력도 해줄게. 그치? 야, 4명밖에 안 되니까. 밝혀버렸다. 소수 정예니까 복사도 해줄게요. 알겠죠? 아무튼 첫 번째 구두 언어. 칸이 좁아가지고 다 안 뜨네. 앞으로 쭉 당겨서 위로 올려볼게요. 저거 1번, 2번, 3번, 4번 4개요. 4개. 이러면 되나? 어이쿠야. 일단 보이는 대로 구두 언어. 자, 구두 언어라고 했는데 구두 언어라고 했는데 이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입 구자, 입. 입. 그러니까 입말이 매체가 된다. 수단이 된다. 이게 매체. 수단이 된다. 그래서 입말로 되어 있는 언어다. 이게 화법이고요. 두 번째, 선지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서 상호 교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다시 네, 쉬어가라는 거예요. 상호 교섭을 통해서 의미를 생성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의미가 생겨난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목표는 뭐죠? 대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목표예요. 왜 우리가 말을 주고받습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사회 문화라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사회 문화 배경입니다. 됐죠? 사회 문화 배경.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화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추억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떠올려 보면은 목욕탕에 갔는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남탕이에요. 근데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이 있어요. 한국인 남성은 일행이 2명이에요. 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쩔쩔 끓는 그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 있어요. 앞바로 보이는 사람이 말합니다. It's so cool.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해. 아들이 통당 시원해 했어요. 옆에 있던 외국인도 같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Oh, crazy, so hot.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죠.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왜 배우냐,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선지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이해됐죠? 자, 다음 갑니다. 이 똑같은 표시 딱 하고 비언어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비언어하고 반언어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비언어하고 반언어 구분하는 거. 오늘 소수 정예니까 함께 정답게 한번 가봅시다. 지민아, 비언어 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자지? 뭔가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언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언어가 아니란 얘기니까 언어적인 요소가 전혀 없겠죠? 다시 정지하면, 다시 말하면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없다. 옆에다가 소리 X라고 써. 그러니까 소리 없이 시선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업 딱 듣다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 벽시계를 봐. 아무 말도 안 했어. 시계 딱 봐. 무슨 소리예요? 야, 재미없다. 꺼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선으로 비언어야, 반언어야? 시계를 쳐다보며. 비언어야, 아니야. 비언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표현 몸짓이라고 했는데 요 몸짓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몸짓.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를 봤는데 몸짓.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눈부시다. 이런 얘기죠. 요거 비언어입니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말소리가 전혀 안 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 반언어에다가 또 체크해 볼 텐데. 자, 반언어라고 쓰니까 반언어.
반언어라고 했는데 이 반자가 무슨 반자예요? 절반 반자예요. 뭐라고요? 절반 반자야. 그래서 반자 위에다가 절이라고 써봐. 반자 위에다가 절. 그러니까 절반만 언어다. 다시 말하면 소리의 성격이 있다 없다.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어조 빠른 어조로 이렇게 하면은 비언어야 반언어야. 빠른 어조로 소리를 내긴 내잖아요. 말소리를. 그 다음에 억양도 자 들뜬 뭐 목소리로 어조로 있고 억양이 뭐 강한 억양으로 뭐 약한 억양으로 낮은 억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성량 큰 목소리로 그 다음에 빠르게 랄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언어야 반언어야? 반언어야. 왜냐면 다 말을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 이해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다음 갑니다. 비언어하고 반언어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화법의 유형 쓰시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비언어인지 반언어인지 판단해 보세요. 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이제 대체로 괄호석이 나오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나왔어요. 그럼 비언어야 반언어야? 시작. 비언어. 그렇죠. 말소리가 있어 없어? 없죠. 끄덕하는데 말소리가 나지는 않잖아. 오케이. 자 화법의 유형으로 갑니다. 이 화법의 유형 썼죠. 자 첫 번째 사적인 화법이 있고 공적인 화법이 있고 자 이런 거 1대1이 있고 1대다 다대다가 있어. 차례대로 적어보세요. 쓰면서 이제 듣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랑 하고 있는 거는 1대1이에요? 1대다예요? 1대다죠. 선생님 다대다 같은데요? 선생님 인격이 여러 개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한 사람이에요. 그쵸? 1대다 이거예요. 한 사람과 여러 사람. 강연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이런 게 1대다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화가 있고 대화화법이 있고 대중화법이 있고 집단화법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냥 개념만 써놔.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화면을 위로 올려볼게요. 자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힘들다. 친교 목적의 화법이 있고 정보 전달, 설득, 오락. 자 적어봐. 이거 문제 내기 너무 좋다. 자 맞춰봐. 뭐라고 그랬지? 친교. 친교가 뭐죠? 친한 사귐, 친교. 그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게 친교가 목적인 화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정보, 정보 전달. 지금 내가 니네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식, 정보 전달, 정보.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설득, 설득이 목적인 경우. 뭐 회장 선거에 나왔어. 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건 설득이 목적인 거지. 얘는 뭐죠? 오락. 자, 이런 게 있고, 이제 화법의 원리.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화법의 원리. 3번 화법의 원리 써보시고. 썼니? 자, 밑으로 내려가서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어요. 네, 써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3번 화법의 원리. 썼니?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네 혼자 말하지 마. 이 얘기야. 돌아가면서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자,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야.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원리.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협력하려면은 나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춰야지. 상대는 높이고.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뭔 얘기인데 첫 번째, 정보 자체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을 정보 동그라미하고 양의 동그라미 그러면 정보량을 늘려야 협력하게 되겠니? 줄여야 협력하게 되겠니? 말을 쫄라게 많이. 그러면 협력이 돼? 안 돼? 안 되지. 거부감만 생겨. 그러니까 양을 줄인다 이런 표현 딱 해놔. 내가 대화에 쓰는 정보량은 최소화해, 최대화해. 최소화해야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양의 경률.
이라고 하는 거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 다음에 근거를 반드시 대야 된다. 근거가 있을 때 대화의 질이 있다, 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반드시 대야 된다, 질의 경우. 오케이? 근거는 없고 주장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슬기는 여신이다. 주장이에요, 근거예요. 주장이에요, 근거예요. 근거. 너무 앞서갔어. 주장이야. 근거가 필요 없는 주장이죠.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근거가 없이 주장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질의 경륜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성이란 말 나왔는데 목적이 말하기와 관련이 있어야 돼. 말하는데 지금 정보 전달이 목적인데 막 설득을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제가 화법과 작문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는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제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막 문법 얘기가 나와.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들은 전부 관련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련성은 두 가지야. 목적과의 관련성, 주제와의 관련성. 이렇게. 자, 마지막 태도. 그럼 태도는 어떻게 돼야 협력이 유도가 되냐? 자, 따라 적어.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 간결, 명료. 자, 지웠어요. 자, 맞춰봐. 방금 내가 말로 뭐라고 했지? 태도는, 그렇지. 말을 짧게 길게, 간결, 짧게. 그 다음에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분명하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협력이 가능해진다. 였고요. 자, 다시 공손성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자, 공손성의 원리 썼어요. 자,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칠판 쭉 봐봐. 1번부터 5가지, 5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관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공손성의 원리.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관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이익은 높여요, 낮춰요? 낮추고 말하는 사람의 부담은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관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데 화자의 이익을 낮추고 부담은 늘리는, 이렇게 이제 관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표적으로 사례가 이런 게 있어. 밑에다가 쓰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한다? 자기 탓으로 할 때 관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우리 조가, 내가 속한 조가 결과가 B가 나온 거야. 그때 애들이 다 빡쳤겠지. 그래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미안해, 내가 정보 수집을 게을리한 내 탓이야 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탓이야 라고 말하면 관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이익은 낮추고 책임을 나한테 지웠기 때문에 부담은 늘린 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게 했을 때 관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기억해야 돼요. 원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유령의 경륜 원리가 있어요. 이제는 화자가 아니라 누구야? 청자야, 청자. 이제 거꾸로 청자의 이익은 늘리고, 최대한 늘리고 청자의 부담은 최소화, 줄인다 라는 건데, 그 관용의 원리랑 정반대죠. 그쵸? 자, 근데 사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사례 이런 게 나와. 자신의 사정은 이러한데, 그리고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을 해줘. 상대한테 내 목숨줄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상대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집에서 교과서를 두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 나랑 교과서를 같이 봐줄 수 있겠니? 라고
대체로 이제 의문형으로 말해야 돼.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교과서를 같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게. 이해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러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처지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원리라고? 요령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 텐데, 자, 봐봐. 니네가 메모한 게 지금 뭐가 있죠?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칠판 봐봐. 칠판에 뭐라고 썼니?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금방 외워. 이제, 이 봐봐. 이거 외우는 방법이야. 요리, 지요리. 관요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국집 가면은 끝 글자가 뭐로 끝나? 무슨 관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요리, 그 다음에 뭐야? 중국집이기 때문에 관요리, 중국말로 요리 메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요? 겸칭칭. 관요리, 겸칭칭. 자,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리라고 했잖아요. 리는 뭐 할 때리야? 이익할 때리야. 이익할 때리. 그래서 이익을 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칭은 뭐겠어요? 당연히 칭찬이겠죠. 칭찬. 그래서 얘도 이익이라고 쓰고 얘도 이익이라고 쓰고 얘도 칭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의 이익이냐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화자, 청자, 순서대로 화자, 청자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용의 원리는 화자의 이익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화자의 이익을 낮추고 얘는 높이고. 그죠? 겸칭칭 했어요. 화자의 칭찬은 많이 적게. 상대방의 칭찬은 많게. 이렇게.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내신 때 이렇게 하면 돼. 아무튼 이 정도로 기록을 해놓고 이 다음 시간에는 겸양의 원리부터 다시 한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개념은 오늘 이거 하고 끝이야. 끝. 이제 화작 가운데 화법은 끝이야. 쉬어.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친구 이름이 봄이었지, 봄이.